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오늘이 989회입니다. 내일이면 990 이렇게 되겠죠. 네. 자, 1000회를 향해서 시시각각 가고 있습니다. 자, 이 1000회 하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얼마나 유익한 방송이 됐는지 스스로 참 많이 물어보는 요즘인데 참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또 1000회 특집 맞이해서 아주 그 귀한 분 모셨으니까 봐주시고요. 이제는 저희 방송 보고 나서 점심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 못 봤다 이런 핑계는 이제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시청률이 팍팍 늘어나겠죠. 네, 고맙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네, 이슈 분석. 네, 짧게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될 얘기인데,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아주 무서운 말이죠. 미국은 뭐 미 합중국 아니겠습니까? 이 연방정부가 네, 폐쇄된다.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대단한 일이 진짜 뭐 끔찍한 일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종종 있어 왔던 일이에요. 종종.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원에서 네, 저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원, 공화당이 잡고 있는 하원 서로 이제 저 오바마 케어 안을 두고 핑퐁 퉁퉁퉁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원에서 부결하면은 하원에서는 다시 또 수정안 통과시키고 있고 오늘 조금 전까지만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 되면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금융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빠졌고 뭐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CDS 프리미엄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1000회 동안 왔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 그러면 그거 뭐 부도 위험에 어쩌고저쩌고 뭐 대비하는 뭐 보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딱 아셔야 됩니다. 이제. 네. 자, 이게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불안해졌다 이런 얘기죠. 자,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소 흉흉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보면요, 마크 잔디, 저 잔디 씨가요, 아주 가끔 가다가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이시죠. 네, 뭐 4주 정도 폐쇄되면은 뭐 4분기 성장률이 뚝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면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 뭐 코톡? 네, 코톡? 네, 알겠습니다. 코톡시 네, 더 길어진다면 뭐 복구에 뭐 수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리먼 브러스가 파산이 나는 끔찍한 사고도 회복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은 게 또 미국 경제입니다. 자, 뭐 76년 이래 17차례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가장 크게 빠진 거는 한 4.4% 되고 어떤 때는 또 사실 반등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미리 빠진 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 정부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최악으로 가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또 타협을 할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 때문에 큰일 났어 해가지고 또 뭐 여기 지금이라도 환매해야지 뭐 이렇게 했다가는 또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뭐 때법으로 뭐 이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죠. 네,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러운 것들이 하나니까. 자, 조금 전에 동양네트워크스마저도 네, 서울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4개사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제 동양그룹의 어떤 회생 절차 개시, 뭐 법정관리 신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와중에 우리의 위대하신 개미 군단들, 동양그룹이 찍어낸 회사채, 상장됐죠? 동양그룹 회사채는. 요거 가지고 그냥 샀다 팔았다 또 투기에 또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동양 256호 만기
하루 남겨놓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그만큼 시장은 냉혹합니다. 괜히 투기꾼들은 그냥 투기하시라고 내비두면 돼요.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시청자분들, 또 우리 또 이 착한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그냥 기사만 보시고 그래 니네 그러다 말겠지, 그러다 니네 무너지겠지, 망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가 얼마나 증가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시멘트 18호 내후년 6월 만기라는데 평소 4배 거래 대금이죠. 거래 24억 3,600만 원어치가 또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찍어낸 주식, 그 회사의 주식,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런 거 사시는 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천회 기념 스페셜. 자, 아주 귀하고 훌륭하신 분 모시고 한번 아주 알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갑니다. 네, 자, 기고만장 스페셜 천회 특집입니다. 조금 전에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천회 특집을 맞이해서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웃 주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한국 밸류 자산 운용의 이태원 부사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상당히 밝으세요. 요새 뭐 펀드 환매다 다들 이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표정이 상당히 좋으세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네. 많이 낮았죠. 네, 알겠습니다. 펀드 환매는 뭐 크게 없는 거죠, 밸류 쪽은? 예, 저희 쪽은 뭐 크게 환매가 없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국 밸류. 왜 환매가 없는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이 천회인데요. 예. 천회까지 오는 데 있어서 물적, 심적 또는 정신적 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지원을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네. 이제 천회라서 이제 천회 이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저 부사장님을 제가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예. 자, 10월 이제 4분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네. 지금 다행히 이제 시장이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선도 넘고 뭐 예. 그래가지고 1,800이 엊그제 같은데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4분기 어떤 그 시장을 보는 우리 부사장님의 그 생각, 연말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좀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좀 일단 궁금합니다. 뭐 예. 갑자기 좀 이렇게 평범한 질문인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네. 저희가 뭐 전략이 쉽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떨어졌어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어떤 현대중공업이나 어떤 LG화학 같은 우량주의 PBR이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왔거든요. 네. 실적은 안 좋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는 없었죠. 그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가 보면은 향후에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내재 가치와 실적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경기가 뭐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물론 더 나빠지기도 어렵지만은 뭐 서서히 회복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두 가지 전략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와중에도 스스로 힘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할 거예요. 뭐 일부가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도 뭐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이익을 지킬 수가 있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 잘 벌고 지금은 썩 좋지 않아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하도 많아서 곳간에 재물이 두둑한 기업들, 뭐 현금이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좀 저희도 전략을 짜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배당률이 높거나 PBR이 아주 낮거나 지금은 안 좋아도 아니면 꾸준히 잘 벌면서 PER이 좀 적정한 기업들 그리고 저희도 뭐 성장 가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우리 저 이채원 펀드 매니저 이채원의 이 얘기를 잘 좀 진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희로애락을 다 맛보신 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펀드 내 20% 정도를 이 성장주,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기업에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외국인 바이코리아. 예. 느닷없이 외국인이 엄청난 주식을 샀어요. 예. 10조 가까운 9조 원인가요?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반면 우리 기관 투자가들 열심히 환매해가지고 돈을 찾아갔거든요. 예. 주가가 오르니까 그때부터 또 리스크 관리한다고 또 막 시끌시끌하고 예. 하고 거꾸로 예.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그 양반된 어떤 그 대응 우리 저 펀드 매니저 이채원으로서의 어떤 관전평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외국인 매매나 기관 수급은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사실 뱅가드 지수 관련 조정 관련해서도 9조 원을 순식간에 팔았었죠. 네.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9조 정도 주식을 샀지만은 결국은 한국 주식이 비쌌다면 저는 안 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외국인이 팔았을 때도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을 받아낼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겠죠.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이 만약 고평가되어 있었다면 외국인이 설사 20조를 사더라도 그렇게 쉽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환매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그거는 이제 고유 계정이나 일반 계정이고요. 장기 투자는 뭐 변액 계정이나 이쪽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매도 주춤한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좀 주춤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주식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주식이 싸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저 부장님 나오실 때마다 왜 그 대형주, 중소형주 그 프리미엄 예. 비교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건 예. 최근에 좀 어떤 흐름을 좀 가고 있는지 그거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 그림도 한번 준비된 것 같으면 보시면서 예, 자료화면 보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얘기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 PBR인가요? 예, PBR 프리미엄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부터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PER을 갖고 평가를 하면 이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익이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근데 PBR은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거의 불변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주는 과거 15년간 평균적으로 중소형주보다 64%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소형주가 PBR이 한 배면 대형주는 평균적으로 1.64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좀 해외 사례를 보면서 좀 규명 중이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주는 항상 중소형주보다 한 64.5%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빨간 선을 보시면 이게 평균점이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0에서 130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외환 위기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왔죠. 산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산을 보시면은 큰 위기가 오면은 절대로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큰 위기가 오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되죠. 네.
또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그만큼 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안전자산 손해상이 벌어지면서 이 프리미엄이 120%까지 갑니다. 98년, 9년도에 IMF 시절에. 그러고 나서 2, 3년이 지나면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위험자산 손해상이 벌어집니다. 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좀 중소형주를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당시에도 살아남은 중소형주라면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거예요. 경쟁사들은 거의 뭐 망하고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부분 그 업종에서 1등 중소형주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경기가 돌아서면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10배 이상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0까지 갔어요, 프리미엄이. 야, 똑같았군요, 그러니까. 예, 0까지 네. 갔었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가 거품이 생긴 거죠. 과거 평균은 65% 프리미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카드치 대란이 터지면서 다시 120 갔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상 유례가 없는 중소형주장이 펼쳐집니다. 으아. 그때 활약했던 펀드들이 이제 유리 스몰비티, 동양 중소형 고배당, 거꾸로 펀드, 신영의 마라톤 펀드 같은 펀드들이 연간 수익률이 한 120%까지도 갔었죠.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갔어요. 그 이후에 이게 너무 심하게 갔던 거죠. 2006년 말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중소형주가 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 말에는 중소형주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될 시기였고요. 그리고 거의 4년 동안 한 2011년 초까지 쭉. 예, 이게 뭐 차화정 장세가 이어지고 일본의 지진이 나면서 괴리가 더 커져가지고 사상 유례가 없는 프리미엄 131.4%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형주가 한 60% 비싼 게 맞는데 두 배. 그때는 예, 130% 비쌌던 거죠. 근데 그 국면에는 이제 대형주를 많이 줄여야 될 시기였고요. 네, 팔아야 되는 시기고. 예, 저희도 네. 그때는 이제 뭐 대형주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고요, 저희 펀드도. 어. 근데 지금 이 기간이 지금 쭉 축소되는 게 내려오면서. 지금 3년이 왔어요, 거의. 지금 현재 보면은 프리미엄이 54.1%입니다, 오늘 현재.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낮아졌다는 거는 중소형주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대형주가 더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도 지금 펀드에도 대형주 비중이 더 높아요. 대형주가 더 싸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중소형주가 분을 이뤄서 급등하는 시기도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네. 대형주라는 이유만으로 바보같이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도 끝난 거예요. 이제는 중소형주, 대형주 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균형점 지금은? 살짝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격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오를 거고 또 이익을 유지하는 기업도 주가가 오를 거고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기금원장 기자실이 좀 오래 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고 예. 이 투자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예. 분들이 있는데 게시판에 이제 최근에 이제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가치주와 성장주를 둔 갑론을박이 조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또 이채원 부사장님 오셨길래 잠깐 그림을 보면서 이에 대한 한번 우리 저 부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진솔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좀 글로써 이렇게 많이 논쟁을 벌이고 계신데 이분은 약간 좀 성장주를 제대로 투자하면 그렇게 뭐 크게 잘못인 거는 아니다. 성장주 투자를 너무나 투기스럽게 하는 게 우리 어떤 투자자들의 문제다. 뭐 이런 쪽이고 약간 좀 그 성장주 투자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이분은 저런 예. 얘기시고 반대로 이제 이분은 올해 투자를 해봤더니 성장주 좋은데 위험하더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디더라도 좀 수익률이 좀 낮을지라도 좀 이렇게 싼 주식, 뭐 이렇게 안정된 그 가치주를 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성장주도 좋지만 뭐 회사가 언제까지 성장할지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의견을 예, 주셨어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어떤 논쟁이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또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한번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뭐 가치주, 성장주를 참 나눈다는 게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저도 뭐 말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가치의 3대 요소가 뭐죠?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거든요. 네. 이 세상에 어떤 자산도 이 세 가지 요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산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얼마나 성장할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안정성 지표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로 대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그 기업이 과거에 벌어들인 수익 플러스 지금 현재 벌어들인 수익 플러스 앞으로 벌 수익이 합쳐져서 네. 내재 가치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리 예전에 번 돈이 없고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정말 미래에 큰 돈을 벌 거면 그것도 훌륭한 성장 가치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워런 버핏의 스승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가치 투자를 만드신 가치 투자의 창시자이신 벤저민 그레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성장주라는 말을 가장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필립 피셔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계시죠. 네. 근데 필립 피셔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주식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 투자라는 게 간혹 이제 모멘텀 투자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이 필립 피셔는 실질적으로 모토로라를 1950년에 투자를 하셔서 그분의 아드님이 쓴 책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2002년까지 그걸 들고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대요. 52년 정도 투자해서 수백 배의 수익이 난 거죠. 52년 동안. 예. 와. 이게 진정한 이제 성장주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 근데 가치 투자의 반대는 사실은 모멘텀 투자죠. 투자다. 예. 모멘텀 투자는 주식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고 가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치 투자는 그게 아니고 주식이 싸든 비싸든 뭐 장이 좋든 나쁘든 쌀 때 사고 비싸면 파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싸면 삽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전망이 밝아도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전략인 거죠. 근데 성장과 가치는 절대로 대비되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될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사실 가치의 3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장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단지 이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큰 리스크가 있어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째는 만약 성장을 안 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이 산업이 뭐 인터넷 산업이나 태양광이든지 2차 전지든지 이런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줄 알고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경쟁만 치열해지고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99년의 닷컴 버블처럼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기업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설사 성장을 했다 치더라도 그 성장 가치가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을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99년 SK텔레콤이 한 50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통신업이 인터넷이 성장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과연 그 가치가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에 만약 매수를 했더라면 오늘 가격이 22만 원 네. 정도죠. 한 60%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SK텔레콤이 성장 안 했느냐? 이익이 6배 늘었어요. 했죠. 그때보다. 엄청 했죠. 네.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주가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과하게 반영이 돼 있었다는 거죠. 아, 그 당시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OCI가 60만 원 했었고 LG화학이 58만 원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2차 전지나 태양광의 성장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해보면 한 두세 배 오버 반영돼 있었다는 게 나타난 거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가치가 높은 주식에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할 때는 적정한 최소한의 이제 PBR을 한 뭐 2배 정도까지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PBR이 대부분 5배, 6배, 막 10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네. 갔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유의를 하시면 뭐 대단히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장 뭐 주나 뭐 가치주나 국면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내재 가치는 별로 안 바뀝니다. 근데 99년에는 사람들이 성장만 봤었고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는 안 봤던 거죠. 근데 때로는 1994년에는 또 이제 뭐 저포주 붐이 일어나면서 자산 버블이 한번. 예, 또- 뭐 네. 93년에 이제 수익 가치주가 올랐고요. PR이 한 배면 다 10배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수익 가치 주장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자산 가치 주장이 왔죠. 그때 뭐 만호지강이나 삼부토건 성시한 기업이 1년 만에 10배가 올랐는데 그때는 오직 기업의 자산 가치만 봤어요. 땅만 보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면마다 다르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면서 때로는 성장을 많이 볼 때가 있고 뭐 자산 가치를 많이 볼 때가 있고 수익 가치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야죠. 사실 뭐 배당 투자도 가치 투자가 맞는 거고, 예 자산주 투자도 가치 투자가 맞아요. 그리고 저퍼주 투자도 가치 투자가 맞고,
성장 가치가 정말 확실히 있는 기업을 낮은 가격에 사서 투자하는 것도 훌륭한 성장 가치주 투자한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SM인가요? 5년 전 시가총액이 300억. 300억도 안 됐었었죠. 예, 200 매도 그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2008년에 800원이었었죠. 예, 그게 7만 원까지 갔었었죠. 90배 정도가 올랐는데. 네. 그거를 사실 이거는 확실하다. 예. 확실한 성장 가치주다 했으면 예,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성장 가치주도 아니고 자산 가치주. 자산 가치주. 현금이 300억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인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는. 전혀 없었죠. 저희는 뭐 800원에 못 샀지만 4,000원 정도에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었죠. 맞아요. 한때 또 주요 주주에 오르시게 되셨고. 예. 아, 참. 이 정말 이 천혜 특집에 이 참 전혀 이 손색이 없는 아주 이 정말 알찬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주다, 성장주다 싸울 게 아니고 정말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다. 확실하게 예. 자신감이 있다면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사야 됩니다. 예, 사야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자신감을 얻기까지가 매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매우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필립 피셔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거죠. 네. 참 또 천연 특집을 맞이해서 요새 또 버핏 할아버지는 요즘도 골드만삭스 참 엄청 투자해가지고 예. 막 수십억 달러를 챙기고 있다는 또 예. 그렇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거기는 참 많은 분들이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는 지금 뭐 IB 투자해가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게 아니라 연일 증권주가 신저가잖아요. 예. 완전히 예. 좀 예.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 보면은 갈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또 인터넷 이런데 이제 주식 관련 칼럼 같은 걸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좀 가계부채라든가 이제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고 있더라. 예. 예. 이런 이 저금리 시대에 예. 그런 이제 칼럼을 제가 보고 예. 이거는 글쎄 이게 과연 미래를 생각하면 맞는 흐름이냐, 맞는 방향이냐 그렇게 이제 적으셨더라고요. 예. 점점 주식 비중이 오히려 줄고 있다. 예.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저금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펀드가 2006년에 론칭을 하고 2007년 그 다음 해에 코스피가 2070까지 갔었잖아요. 2007년도에 이제 붐이 일어나서 펀드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2070포인트에 가입하신 분들이 오늘 코스피가 201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2007년부터니까 한 8, 9, 10, 11, 12, 13 지금 만 6년이 지났지만은 펀드에 가입한 자금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거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펀드의 역사가 너무 짧고 아직까지는 신뢰를 이렇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세월이 근데 10년, 20년이 지나서 뭐 장기적으로 뭐 한 10년, 20년 펀드가 꾸준히 금리 이상의 수익을 매년 한 6, 7% 정도는 꾸준히 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돈이 저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은 이자를 2.8%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주식을 코스피 평균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을 다 합치면은 과거 4년 평균으로 보면 보통 91조에서 한 83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 예상이익은 저희 계산으로는 한 뭐 92, 3조. 애널리스트는 뭐 한 100조 이상 예측을 하지만은 네. 그 정도까지 나기는 저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93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전부 다 사들이는 데들은 비용이 코스피 2100 기준으로 보면 1176조거든요. 네. 1176조를 가지고 93조를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은. 그걸 나누시면 비율이 나오겠죠. 네. 그럼 93 나누기 1176을 하시면 한 7.9%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식이 수익을 창출하는 파워가 연간 7.9 정도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넣으시면 2.8이죠. 2.8이고. 요 차이가 이제 5.1% 정도 나는 거고요. 이 차이를 보고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평균적으로 한 2, 3%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 왜 2, 3%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위험하니까 넌 좀 높아야 돼.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정기예금은 안전하니까 좀 낮아도 돼. 이런 논리이긴 한데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2, 3% 차이가 평균이었다면 지금은 5%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 갭이 언젠가는 반드시 메워져요. 이게 뭐 최악의 경우는 금리가 오르거나 이익이 급격히 줄어서 메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 수준으로 메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5%포인트가 넘는 갭이 예, 나오고 갭이 있다. 나오는 거죠. 이거는 과거치를 놓고 볼 때도 매우 큰 매우 거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주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싸다. 저평가되어 예. 있다. 참 그런 말씀. 지수로 보면은요. 네. 2006년도에 코스피가 1200이었을 때 그때도 사실 5.9% 차이가 났거든요. 아. 근데 그때 5.9는 5대 10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식이 10이었고 채권이 5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났었죠. 네. 지금은 2.5배 차이가 나는 거죠. 3대 8이니까. 오히려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 때 1000포인트 갔을 때 정도만큼 지금 비율로 보면은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여기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주식을 사야 되느냐 지금 뭐 19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때가. 네. 근데 제 심정으로는 그렇게 주식을 많이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사실은 적극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한 1900포인트는 사실은 아주 강력 매수거든요. 그건 갭이 차이가 5.5% 나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주식을 사는 게. 그러나 이제 사실 뭐 계산기를 뚫게 보면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네. 게 항상 맞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는 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또 우리 이채원 형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자, 방송은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펀드 매니저 이채원은 4분기 내년을 보면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 어떤 그 대장주, 주도주, 뭐 종목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예, 이게 미공개 정보 방지법 때문에 원래는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정 종목 같은 거를 사실은. 그리고 이게 100% 맞는다면 제가 뭐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고 누가 감히 뭐 주가나 지수를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뭐 방향성 측면에서 좋게 보면 여전히 뭐 PR이 낮고 PBR이 낮고 배당률이 높은 걸 선호하고요. 배당. 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수익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뭐 통신업 쪽 괜찮게 보고 있고요. 배당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PBR 측면에서 보면 유틸리티 쪽이 PBR이 지금 거의 뭐 0.45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 도시가스주들 야금야금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BR이 낮다는 거는 업황이 바닥에 있다는 일종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클리컬 업종들이 뭐 올라간 것도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PBR이 0.6대도 한번 찍었을 거예요. 17만 원 갔을 때. 그건 좀 과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는 뭐 너무 싸다면 사야죠. 몇 달 전처럼.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한 30-40%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실적을 좀 더 체크해보고 좀 접근할 생각이고요. 네. 뭐 저희가 좋아하는 뭐 여전히 소비재 쪽에서 좀 시세가 크게 안 난 것들, 음식료는 크게 올랐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음식료 업종은 좀 차별화돼서 갈 것 같고요. 과거처럼 분을 이뤄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서 수익 가치들을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저 PBR 쪽은 이제 유틸리티랑 그다음에 시클리컬 중에서도 아직 올라가지 못한 업종들 중에서 PBR이 아주 낮은. 그래서 저희가 뭐 은행이 PBR이 한때 0.44까지 간 적이 있었죠. 몇 달 전에. 네, 그럴 때는 저희는 뭐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지금은 뭐 한 0.55, 6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뭐 매력적인 수준이지만 과거처럼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뭐 지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 예, 이용을 하시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원하는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채용 사장님의 빨간 넥타이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 내년 한 2,5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사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